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의 세계는 새로운 변혁의 진통을 겪고 있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100개가 넘는 제후국이 난립하여 패권을 다투었고, 고대 그리스는 밖으로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 한편, 안으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으로 갈라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여야 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류의 모습을 영원히 뒤바꾼 위대한 사상들이 탄생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이 바로 세계 최초의 체계적 병법서 손자병법이다. 손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병법이란 그저 기존 전쟁 경험의 파편적 축적에 불과했다. 그러나 손자는 대규모 군사를 다루는 용병 전쟁의 원리를 지형과 형세, 전략과 심리, 경제와 시간 요소까지 아울러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손자병법은 전쟁 전반에 대한 통찰과 용병 기술을 두루 담아낸 병학성전으로 불려왔지만 비단 군사 분야의 명저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경쟁은 모두 일종의 연성, 즉 소프트한 전쟁이다. 정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치열한 전쟁이며 경제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날 많은 이가 마주하는 난제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손자병법은 슬기로운 인간 생활을 위한 지혜의 보고이자 삶의 길을 밝혀주는 지침서인 셈이다.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우리 삶의 근본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이 지닌 본성이라는 큰 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기 때문이다. 고전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사유의 힘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위나라 등의 우회 전략. 삼국지에 따르면 위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사마소는 종회를 대장으로 삼고 등해와 함께 총나라를 공략하라고 명했다. 이에 종회와 등해는 총나라로 진군했고 총나라는 전략적 요충지인 검각을 방어하기 위해 강유에게 병력을 맡겼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총나라 군사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가로막혀 위나라 군대는 검각에서 총나라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다. 검각은 100명이 1000명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천혜의 요새였기에 위나라 군대가 우세한 상황에서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군량마저 바닥난 위나라는 결국 회군을 결정했다. 이 어려운 국면에서 등해가 나섰다. 그는 검각을 정면 돌파하기보다 우회해 총나라를 계속 공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종회는 등해의 계책을 비웃으며 거절했다. 등해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인가 하나 없는 황량한 땅 700리를 나아갔다. 산을 뚫어 길을 내고 골짜기에는 나무로 잔도를 놓으며 전진하는 강행군이었다. 때로는 담요로 몸을 감싼 뒤 밧줄을 타고
낭떠러지를 내려가기도 했다. 등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난관을 돌파했다. 마침내 등에가 총나라 수도인 성도를 급습했다. 총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끝에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우이직 이완일이 즉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군하여 예정된 전장에 더 신속히 도달하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한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실현한 사례이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이우위직은 단순히 거리상의 우회가 아니라 작전이나 전술의 우회를 두루 의미한다. 손자병법에서 용병의 최고 책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모략으로써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혹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다라고 강조하듯이 실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직접적인 행동보다 간접적인 통로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지모와 책략을 통해 적을 꺾는 것이 우회 전략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살펴라. 정나라 명제상 자산의 해안.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낀 소국 중에서도 특히 작은 나라였다. 그럼에도 정나라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산이라는 명제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산이 아직 어렸을 때 정나라는 자신보다 더 약소한 인근의 채나라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고 채나라 공자까지 포로로 잡는 커다란 전과를 세웠다. 정나라의 백성과 대신 모두가 환호작약했다. 당시 정나라의 고위 관리를 지내던 자산의 아버지 자국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채나라 정벌을 크게 반겼다. 그러나 이때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걱정에 빠진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어린 자산이었다. 자산은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 문덕도 없이 무력으로 채나라를 침략했으니 뒤에 닥칠 후환이 너무도 클 것입니다. 채나라가 의지하는 대국 초나라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초나라에 굴복하면 초나라와 경쟁하는 진나라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우리 정나라를 침공한다면 앞으로 4, 5년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자국은 자신의 아들을 크게 꾸짖었다. 아직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국가의 대사는 대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 내가 또다시 그따위 말을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의 예측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정나라가 동생의 나라를 침략하자 초나라는 대응 차원에서 공격에 나섰다. 이어 초나라와 경쟁하던 진나라까지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침공했다. 결국 정나라는 자산이 내다본 대로 몇 해 동안 초나라와 진나라의 침공에 시달리며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무릇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로 인한 이로움뿐 아니라 반드시
그의 뒷딸을 해로움까지 살펴야 한다. 거듭 흔들어 무너뜨려라. 오자서의 복수. 오나라 장군 오자서는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다. 그러나 초나라 왕이 간신의 말만 믿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던 아버지와 형을 죽이자 오자서는 간신히 탈출해 오나라로 망명했다. 이후 그는 자나 깨나 초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던 오자서가 오나라의 장군이 되어 초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다. 그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눈 뒤 먼저 1부대로 초나라를 침공했다. 이에 초나라는 전국의 총동원령을 내려 맞섰다. 하지만 오나라 군대는 금세 철수하여 휴식을 취했고 이 모습을 본 초나라는 안심하고 군대를 해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나라의 2부대가 초나라를 재차 공격해왔다. 초나라는 또다시 총동원령을 내려 출병했으나 이번에도 오나라는 곧바로 철수하여 휴식을 취했다. 초나라 군대도 다시 해산했다. 그런데 또다시 오나라의 3부대가 기습 공격을 개시했다. 전차가 굉음을 내며 몰려왔지만 거듭된 침략에 거국적으로 맞서느라 극도로 지쳐 있었던 초나라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마침내 오나라는 세 부대를 모두 출동시켜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기세를 몰아 수도 영까지 점령하였다. 오자서는 위험하고 번잡한 일을 강요해 지치게 만들어라라는 구절대로 오랫동안 꿈꿔온 복수를 실현했다. 적이판 함정을 발판으로 삼아라. 전국의 진나라 수로 건설. 앞서 소개한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사례가 있다. 전국시대의 소국 한나라는 이웃의 강대국 진나라에 시달리며 늘 짓밟히는 신세였다. 이에 한나라가 한 가지 꾀를 냈다.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켜 한나라를 공격할 여력을 없애기 위해 진나라가 대규모 수로 공사에 매달리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당시 수로 건설은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가적 역사였다. 한나라는 수로 기술자 정국을 첩자로 보내어 진나라를 설득하게 했다. 진나라는 정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나라의 계책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정국이 한나라에서 파견한 첩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다. 당시 진나라의 왕은 훗날 천하를 통일할 진시황이었다. 그는 격노하여 정국을 즉시 처형하려 했으나 그의 앞으로 붙잡혀온 정국은 이렇게 말했다. 소신이 한나라 첩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로가 완성되면 진나라를 위해서도 만세의 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시황은 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당시 진나라는 수자원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었다. 결국 진시황은 정국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수로 건설을 이어가도록 명했다. 정국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10년 만에 수로가 완공되었다. 정국 거라 이름 붙여진 이 수로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원래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은 비가 적고 척박한 땅이었으나 수로 덕분에 비옥한 토지로 탈바꿈하여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진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한나라가 적국을 피폐하게 만들고자 꾸민 계책은 도리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적이판 함정을 자양분으로 삼은 셈이다. 리더의 지혜는 경청에서 나온다. 두 사람의 항명, 서로 다른 처벌. 전국시대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고 조나라의 영토 아래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에 조나라 왕이 연파 장군에게 가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연파는 대답했다. 길이 멀고 험한 데다 지형도 협소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승 장군에게 물었지만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왕이 조사 장군에게 묻자 조사가 이렇게 답했다. 길은 멀고 험한 데다 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장수와 같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조사 장군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곳은 마치 쥐 두 마리가 쥐구멍 안에서 싸우는 것과 같으니 용감한 쪽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이에 왕은 조사 장군을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에 대적하게 했다. 조사 장군은 수도 한단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는 그곳에 28일 동안이나 머물며 보루를 쌓고 군영을 단단히 구축했지만 진군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군중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군사에 관해 간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진나라는 조나라에 아려 구원의 질을 꺾기 위해 일부 병력을 무안성에 파견하여 서쪽에 진을 치고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위세를 과시했다. 그 기세가 대단하여 무안성의 기왓장이 모조리 흔들릴 정도였다. 이때 조나라의 척후병 하나가 어서 무안을 구원해야 한다며 간언하자 조사 장군은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베어 죽였다. 이후 진나라가 첩자를 보내 조나라 군영을 탐색하려 하자 조사 장군은 그에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하고 무사히 돌려보냈다. 첩자는 진나라 장군에게 돌아가 이렇게 보고했다. 조나라 군대는 도성에서 불과 30미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둔하여 진군하지 않고 오직 보루만 쌓고 있습니다. 아련은 더 이상 조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에 진나라 장군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 장군의 계략이었다. 그는 첩자를 돌려보내자마자 즉시 전군에 명령을 내렸다. 갑옷을 벗고 경무장하여 전속력으로 진군하라는 것이었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조사 장군의 군대는 진나라의 감시와 방해 없이 아려부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사실 조사 장군이 한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친 것은 진나라로 하여금 조나라가 아려를 구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경계를 풀면 그 틈을 타 기습적으로 아려에 진출하려는 계책이었다. 조나라가 완전한 진영을 갖추자 진나라 군대는 크게 놀라며 무안에 파견한 군대까지 급히 불러 병력을 총집결시키며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조나라의 군사 허력이 간할 말이 있다고 하여 조사는 그를 불러들였다. 허력은 말했다. 진나라는 조나라 군대가 갑자기 이곳에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 격분한 그들은 반드시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병력을 집중하여 진지를 두텁게 하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조사 장군이 허력의 말을 듣고 말했다. 그대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러자 허력은 저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하고 청했으나 조사 장군은 그 일은 나중에 한단에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답했다. 그러자 허력은 말할 것이 또 있다며 진언을 이어갔다. 아려의 북쪽 산을 먼저 점령하는 쪽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늦게 가는 쪽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조사 장군은 이 의견도 받아들이고는 즉시 병사 10,000명을 출동시켜 전속력으로 아려 북쪽의 높은 산을 점령하게 했다. 진나라 군대가 뒤늦게 달려와 고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요충지를 점령한 조사 장군이 대군을 지휘하여 공격하자 진나라 군대는 완패하고 말았다. 조사 장군은 군사에 관해 간언하는 자는 처형한다는 군명을 내렸음에도 처음 간언한 병사는 처형하고 두 번째로 간언한 허력은 살려주었다. 같은 학명임에도 둘을 달리 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처음 간언한 자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전체를 읽지 못했다. 반면 허력은 전체 형세를 꿰뚫어보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걸며 국가를 위해 진언했던 것이다. 허력은 처형되기는커녕 오히려 공을 인정받아 국위의 자리에 올랐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때로는 군주의 불합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는 지휘관의 뜻을 무조건 꺾으라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 항명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반드시 형세에 대한 통찰과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는 결단력과 때로는 다른 이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과신은 스스로를 망친다. 천하영웅 항우의 몰라. 항우는 흔히 우지신용, 천고무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된다. 이는 항우의 신묘한 용맹스러움은 천고에 다시 없다라는 뜻이다. 또한 그는 이른바 용관삼군, 즉 용맹함이 3군 중 으뜸가는 용장이었다. 그는 일찍이 진나라 공격을 미루고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벌인 상장군 송이를 마치 초계처럼 가볍게 베어버렸다. 거록 전투에서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진나라 대군을 격파해 천하의 제후들이 떨며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 팽성 전투에서는 3만 명의 병사로 한 나라의 수십만 대군을 격파하여 강물이 시신으로 가로막혔을 정도였다.
유방과 최후의 결전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는 단 28기로 한나라 진영을 유린하였다. 항우의 패기와 기계는 어릴 적부터 드러났는데 그가 9세였을 때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저자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에서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용맹을 떨쳤고 그 호방한 기세는 자기 스스로의 푼 역발산기계세라는 구절처럼 그야말로 천하를 뒤덮었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의 무용에 도취하여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사기항우본기에서 사마천은 항우의 잔혹한 면모를 자세히 묘사하며 그것이 그가 천하를 잃은 주된 원인이라 지적한다. 그는 회계군수를 죽이고 송이를 죽였으며 진나라 수도 함양을 도륙하고 의제를 시해했다. 더구나 진나라의 병사 20만 명을 산 채로 파묻은 사건에서 그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한 그의 행적은 민심이 떠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사마천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제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원망했다. 이렇게 하고도 배반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해하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항우가 애첩 우미인과 애마추를 잃을까 애통해하며 해하가를 읊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에게는 아녀자를 향한 정은 있었지만 유방처럼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믿지 않았다. 사마천은 이렇게 썼다. 항우는 오직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고 자신의 지혜만을 믿었으며 옛사람을 본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패왕의 사업이 이뤄졌다고 자만하고 오직 무력으로서 천하를 정벌하고 경영하려 했다. 결국 한신을 비롯하여 진평, 경표 등 유능한 인재가 차례로 떠나 유방 진영에 합류하며 항우의 몰락을 재촉했다. 분노와 무모함이라는 장수의 치명적 과실을 범한 그는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다. 리더는 때로는 너그럽고 때로는 엄격해야 한다. 문무를 겸비한 황제 강희제. 청나라 강희제는 청대의 전성기인 강건성 세르련 명군이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건국한 나라로 한족을 심히 차별했고 이에 따라 한족의 반만 정서도 극심했다. 강희제는 이러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족을 과감히 등용했다. 이로써 한족 출신 관료도 중앙정부의 요직에 다수 진출할 수 있었다. 한족 출신 유신인 장영은 그림자처럼 늘 강희제와 함께했다. 강희제는 장영을 비롯한 여러 한족 대신을 금원으로 초청해 학문을 논하고 놀이와 낚시를 함께 즐기기도 했다. 강희제는 수십 년을 독서와 학습에 열중하여 가히 대학문가라 할 정도였으며 어떤 한족 학자도 그와 논쟁하여 이길 수 없었다. 한편 강희제는 한족 포용책과 함께 엄격한 통제책도 병행했다. 그 대표적 수단이 바로 밀주였다.
밀주는 각지에서 공무를 처리한 관원이 조정에 돌아와 황제에게 직접 비밀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제도였다. 강희제는 대신은 물론 총독, 순무, 제독, 총병관 등에게도 밀주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황제는 방대한 관료 사회의 동향을 은밀히 파악하고 공식 보고로는 알 수 없는 문제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 한편 명나라의 유신들은 문자를 통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대한 불만을 끈질기게 표출하며 반청운동을 이어갔다. 이에 강희제는 혹독한 탄압으로 대응해 관련자뿐 아니라 구족까지 처벌했다. 이른바 청대의 혹독한 문자옥, 근로지식인을 탄압하는 방식은 바로 강희제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강경함과 온건함을 동시에 운용한 강희제의 강온양면 정책은 상과 벌은 분명히 하고 은혜와 위엄은 아울러 베푼다는 상벌분명, 은이병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손자병법 또한 문해수단, 즉 정치와 도의로서 사조를 교육하고 무해수단, 즉 군율과 군법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강희제가 운용한 은희의 원리는 손자가 강조한 문무의 원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믿음을 주면 사람은 절로 따른다. 신의로 다스린 제갈량의 군대. 삼국지연의에 전하는 이야기다. 위나라의 사마이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총나라를 기습했다. 당시 총나라는 병력을 3분하여 12만 명 중 8만 명은 귀가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고 4만 명만이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 4만 명으로 30만 대군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장수들은 제갈량에게 즉시 휴식 중인 8만 군사를 다시 소집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렇게 답했다. 무르 군대는 신의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신의를 굳게 지킬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했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 쉬고 있는 이들의 부인과 자식은 남편의 귀환을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겠는가. 그들은 이미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 위기에는 우리가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그것이 곧 신의이다. 제갈량의 말이 전해지자 병사들은 모두 크게 감동했다. 모든 병사가 전의를 불태우며 일당십의 각오로 각자 선봉에 서겠다며 다툴 정도였다. 그 용맹무쌍한 기세에 사마이의 30만 대군은 혼비백산 대패했다. 이 전투에서 위나라가 자랑하고 총나라의 모든 군사가 두려워하던 맹장장합조차 전사하고 말았다.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의 모습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평소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은 장수와 사졸들 간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과 꼭 맞아떨어진다. 병사들이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나선 까닭은 제갈량의 인품에 감동하여 상하 간의 신의가 두터워지고 깊은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믿음을 저버리면 대가가 따른다. 폭정으로 허망한 최후를 맞은 장비.
같은 총나라의 영웅이지만 제갈량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은 인물이 있다. 바로 장비이다. 장비는 장판파에서 홀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낸 용맹으로 이름 높은 맹장 중의 맹장이었다. 그러나 관우가 오나라에 의해 죽자 장비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그는 반드시 관우의 복수를 이루리라 거듭 다짐했고 주변 참모들은 술로 그를 위로하고자 했다. 장비는 매일같이 통음하며 술에 흠뻑 취해 통곡하고 또 통곡했다. 그런데 장비는 술에 취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 분노는 점차 부하들에게 향했다. 그는 사소한 허물을 트집 잡아 부하들을 가차없이 구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직접 장비를 찾아와 이렇게 충고했다. 아우, 부하를 자꾸 매질하면 원망이 쌓이게 마련이네. 장수는 법과 예로 군을 다스려야지 분노로 다스려서는 안 되네. 그러다 보면 적보다 먼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장비는 유비의 충고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에 범간과 장달이라는 두 부하가 간언했다. 흰 깃발과 흰 갑옷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늦추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비는 크게 노했다. 내가 복수를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오나라 역적들을 토벌하지 못해 한이 맺혔거늘 내 놈들이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느냐. 그는 곧 범간과 장달을 나무에 묶고 곤장 50대를 때리게 했다. 두 사람은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장비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호통쳤다. 당장 내일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놈들을 죽여 모두에게 본보기로 삼겠다. 범간과 장달은 장비가 반드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날 밤 장비가 자고 있는 틈을 노려 그를 죽였다. 그러고는 장비의 수급을 가지고 오나라로 달아났다. 이리하여 장판파의 맹장 장비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병사들과 두터운 신의를 나누어 전군이 한마음으로 만든 제갈량과 달리 장비는 군기와 군법을 엄정히 적용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부하를 함부로 대했다. 결국 그 후과로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신뢰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목숨 바쳐 약속을 지킨 전저. 춘추시대의 초나라는 진나라와 나란히 강국으로 꼽혔다. 그러나 평왕이 세상을 떠나고 국정이 흔들리자 오나라 왕요가 틈을 노려 초나라를 공격했다. 하지만 초나라의 맹렬한 반격으로 오나라는 퇴로를 잃고 포위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가 텅 비게 되었다. 이때 오나라에는 왕위를 두고 경쟁하던 공자광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오자서가 추천한 자객 전저를 후하게 대접하며 때를 기다려왔고 전저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죽음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공자광은 마침내 전저를 불러 말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저가 답했다. 지금 요왕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는 초나라와 싸우느라 지치고 안으로는 병력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 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대의 몸은 곧 나의 몸이다. 그대의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하여 공자광은 자신의 거처에서 잔치를 열고 요왕을 불러들였다. 지하실에는 미리 숨겨둔 무장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요왕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연회장 곳곳에 장검을 든 경비병을 배치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자 공자광은 발이 아픈 척하며 지하실로 내려가 전저에게 구운 생선을 올리게 했다. 그 생선의 뱃속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전저는 구운 생선을 왕의 식탁 위에 받치자마자 생선 배 속에서 단검을 꺼내 왕을 찔러 죽였다. 전저 또한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한동안 큰 소동이 벌어졌으나 공자광이 숨겨놓았던 병사를 풀어내자 전세는 단숨에 뒤집혔다. 결국 공자광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오나라의 함녀이다. 비록 전저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함녀는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경에 임명하고 전저를 추천한 오자설을 행인으로 기용해 국가 대사를 맡겼다. 꾸준한 신뢰를 보여주던 함녀가 아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자 전자는 죽음의 두려움마저 지우고 그의 뜻을 완수했다. 위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항우의 파부침주. 손자는 전략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형과 정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때로는 지형과 조건을 스스로 조성할 수도 있다. 신속히 싸우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지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 승리를 거둔 대표적 사례가 있다. 바로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가 비롯된 항우의 이야기이다. 이는 밥 짓던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탈배를 가라앉히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결의를 일컫는다. 항우는 비록 훗날 유방에게 패하여 천하를 눈앞에서 놓쳤지만 그의 용맹함과 무용담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린다. 연인 우희와의 사랑과 비극적 이별을 그린 경극 패왕별이와 이것을 주요 소재로 삼은 동명의 영화는 여전히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항우는 본격적으로 중앙 무대에 진출하기 전 진나라의 대군과 거록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때 장하를 건넌 항우는 우선 병사들을 배불리 먹인 뒤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수고 강물 속에 가라앉혔다. 그뿐 아니라 밥을 짓는 솥을 모조리 깨뜨렸으며 막사마저 불태웠다. 병사들은 오직 3일치 군량만 지니도록 했다. 이는 승리하지 못하면 오직 죽음뿐이며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단 한 명의 병사도 돌아올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항우의 병사들은 일당 10의 기세로 적진을 돌파했고 그들의 고함 소리는 하늘을 울렸다.
결국 항우의 군대는 거록 전투에서 9번 싸워 9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진나라 장수는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당시 거록에는 10군데도 넘는 제후국에서 보낸 온갖 군대가 모여 있었으나 하나같이 진나라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고 감히 전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오로지 항우의 군대만이 홀로 나서 진나라 대군을 대파한 것이다. 전투가 끝난 뒤 제후들은 부끄러움에 항우를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이 전투 이후 진나라는 급속도로 몰락했으며 항우는 반진 세력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항우와 병사들은 물러설 길 없는 극한 상황을 도리어 전략으로 삼아 대군을 꺾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항우가 장하에서 배수진을 친 것은 손자병법이 언급한 사지의 전형이다. 그는 퇴로를 없애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형을 조성하여 일당십의 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열고 죽음 속에서 생존을 이끌어낸 이 이야기는 병법이란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자신을 낮춰 방심을 유도하라.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복수혈전. 오나라의 왕 함려는 한때 초나라를 치고 중원까지 위세를 떨쳤으나 월나라를 공격하다 월왕 구천에게 목숨을 잃었다. 함려의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하고 매일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원한을 되새겼다. 결국 그는 월나라를 침공해 회계산에서 승리를 거두어 복수에 성공했다. 구천은 오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이때부터 그는 매 끼니마다 집에 걸어둔 쓸개를 맛보며 자신에게 회계산의 치욕을 잊은 것이냐 묻고는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구천은 손수밭에 나가 일했고 그의 아내도 물레질로 옷감을 짜며 백성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유능한 신하에게는 스스로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청했다. 반면 부차는 복수를 이룬 후 북쪽의 제나라까지 원정하는 등정벌이를 삼으며 세력을 과시했다. 구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부차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자진하여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를 돕는 한편 가진 보물을 헌상했다. 특히 미녀 서씨를 바쳐 그의 환심을 샀다. 서씨를 총애한 부차는 뱃놀이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대운하를 건설했고 이 때문에 오나라의 국력이 극도로 소모되었다. 백성은 강제 노역과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사이 부차는 서씨에게 넋을 빼앗겨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환락에 빠져 세월을 보냈다.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는 월나라가 모든 일의 화근이라고 거듭 충고했지만 부차는 듣지 않았다. 오자서를 차츰 멀리하던 그는 급기야 분기탱천하여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하여 오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를 스스로 제거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부차는 노나라 왕과 위나라 왕을 탁고 지방에 불러 모아 회맹했고 이듬해에는 북쪽 황지 지방에서 제후들과 회맹하는 등
스스로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려 했다. 회맹의식에서는 제물로 바친 소의 귀를 먼저 잡는 사람을 패자로 인정했다. 부차가 이를 두고 진나라 왕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군사를 부르겠다고 위협하자 비로소 진나라 왕이 포기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패자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황지에서 회맹하며 위엄을 과시하던 바로 그때 월나라 구천은 비어있는 오나라 수도를 급습했다. 10여 년을 벼르고 별러 준비한 복수전이었다. 구천은 정예병 4만 명, 장교 6천 명, 공정부대 2천 명, 군속 1천 명 등 잘 훈련된 군대 5만 명을 이끌고 오나라를 기습했다. 오나라의 군대는 대부분 부차와 함께 황지에 있었기에 장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구천은 손쉽게 오나라 수도를 장악하고 부차의 아들인 태자를 잡아 처형했다. 그로부터 4년 뒤 구천은 다시 총공세를 펼쳐 마침내 부차를 사로잡아 처형하고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는 스스로 비천하게 보임으로써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손자병법의 전술이 그대로 실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손자가 자신의 병법서를 바친 함녀의 죽음에서 기나긴 복수혈전이 시작되었기에 이 일화는 손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구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부차의 경계심을 허물고 은밀하게 힘을 키워나갔다. 반면 부차는 승리에 고취되어 교만해져 점차 판단력을 잃었다. 공들여 항복을 받아낸 월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다. 미인계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천하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데만 열중하다가 가장 유능한 명장 오자설을 스스로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국력은 쇠했고 민심은 이반했다. 항룡유회, 지나치게 높이 오른 용은 결국 후회하는 법이다. 지를 확보하고 형세를 읽은 구천은 마침내 궤도를 실행하며 반격했고 교만에 취한 부차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감정을 파고들어 균열을 만들어라. 유방의 책사 진평의 이간책. 진평은 한고조 유방의 모신으로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차지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진평은 유방의 허락을 얻어 황금을 아낌없이 풀면서 초나라 군대의 첩자를 대규모로 파견하고 공공연히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진평이 퍼뜨린 소문은 이랬다. 범증과 종림의 같은 장수들이 항우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나 항우가 끝내 그들에게 영토를 떼어주어 왕으로 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한나라와 내통해 항우를 제거하고 그 공으로 땅을 나누어 각자 왕이 되려 한다는 말이었다. 이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항우는 종림의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유방은 사람을 시켜 풍성한 태뢰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고는 초나라 사신을 보고 짐짓 놀라는 척하며 나는 범증 선생의 사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항우의 사신이었구려 하고는 풍성한 음식을 물리고 평범한 음식을 내주게 했다. 초나라 사신이 돌아가 항우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자
그는 범증을 깊이 의심하게 되었다. 그 무렵 범증은 한나라의 형양성을 급히 공격하여 항복시키려 했으나 항우는 그를 의심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범증은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대사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제 대왕께서 직접 경영하십시오. 오직 원컨대 이 늙은 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증은 본거지인 팽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병으로 등에 종기가 나서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항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책사를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도 진평은 여전히 그를 보좌했다. 특히 유방이 흉노 정벌에 나섰다가 백등산에서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진평의 개교가 빛을 발했다. 진평은 화공에게 절세의 미녀도를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선물과 함께 그 그림을 흉노의 왕 묵돌선우의 부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지를 동봉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한나라 황제께서 이 절세의 미녀를 선우께 몰래 바치고자 하십니다. 이 편지를 본 선우의 부인은 선우의 총애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선우에게 애원했다. 지금 우리가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괴롭히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묵돌선우는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리하여 유방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적이 단결에 있다면 이간책으로서 분열시켜라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적의 장수와 병사 간의 유대가 두터워 굳게 결속되어 있을 때는 그 틈을 가르는 이간책을 활용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단순한 적대보다 복잡한 감정, 이른바 은혜와 원한을 뜻하는 은원이 얽혀 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관계와 감정이 충돌하기 쉽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적과는 단순한 이해관계만 존재하므로 오히려 타협이나 협상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읽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간책은 강력한 전략이 된다. 손자는 감정과 서로 간의 신뢰를 재료로 삼아 전쟁 없는 승리를 열어젖히는 전술을 제시한 것이다. 적을 교란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위나라 사신으로 간 상항. 상항은 본래 위나라 출신이었으나 개혁 성향 때문에 자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숙청당할 위기에 몰렸다. 그는 결국 진나라로 망명했고 상항변법을 통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이름을 널리 떨쳤다. 당시 진나라의 가장 시급한 외교적 목표는 위나라에 빼앗긴 하서지방을 되찾는 것이었다. 기원전 344년 상항은 진나라 사신 자격으로 위나라에 파견되어 위나라 해왕을 접견했다. 당시 위나라의 국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야심찬 해왕은 천하의 패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상항은 해왕의 자만심과 야욕을 자극하고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이려 했다. 그는 아첨과 감언이설로 해왕을 부추겼고
강대국 진나라의 사신에게 인정받았다고 믿은 해왕은 점점 우쭐해졌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주변 12국의 군주를 불러 회맹을 주도했고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했다. 이러한 위나라의 행보는 제나라와의 외교적 긴장을 격화시켰고 결국 마릉 전투라는 대규모 충돌로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손자의 후손인 제나라의 병법가 손빈이 계책을 내어 위나라 장수 방연이 전사했고 크게 패한 위나라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때를 기다리던 진나라는 2년 뒤 상황을 장군으로 삼아 위나라를 대파하고 마침내 수건이던 하서지방 수복을 이뤄냈다. 위나라가 전쟁을 자초하도록 유도하는 벌교 전략으로 우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여라. 당 태종이 아낀 병법의 백미 허실. 중국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 당 태종 이세민은 뛰어난 명장이기도 했다. 그는 몸소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승리를 거둔 당나라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당 태종은 여러 병법서 가운데서도 손자병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는데 그 중에서도 허실을 정수로 꼽았다. 이정 장군과 군사 문제를 주제로 나눈 문답이 담긴 2위 공문대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잘 드러난다. 내가 읽은 모든 책 가운데 손자병법을 능가하는 것은 없소. 그 중에서도 허실편이 백미요. 용병에서 허실의 새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디서든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소. 제장 모두가 피실격허를 이야기하나 막상 실전에서는 적의 허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적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적에게 휘둘려 움직이게 되는 것이오. 이정 장군 또한 이렇게 말했다. 병법의 수많은 글은 모두 치인이 불치어인 이 한마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 또한 장수들에게 늘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적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은 적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병법의 핵심이라 본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적의 의도에 말려들어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다.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의도한 대로 움직여 내가 미리 구상한 시간, 장소, 조건에서 적을 상대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라. 영락제의 몽골 원적. 명나라 영락제는 유독 용렬한 황제가 많았던 명왕조에서도 보기 드물게 뛰어난 군주였다. 그는 북쪽의 몽골 쪽 정벌을 위해 5차례 친정에 나섰는데 고비 사막을 넘어 직접 출정한 한쪽 황제는 그가 유일했다. 1410년에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의 몽골을 토벌했고 안남이 복종하지 않자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정벌했다. 특히 아프리카 남단까지 세력을 떨쳤던 무장정화의 대규모 해상 원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이었다. 당시 몽골은 명나라에 의해 중원에서 밀려나 북원을 세웠다. 명목상 군주는 버냐스리 칸이었지만 실권은 타타르족 출신의 야루타이가 쥐고 있었다.
명에 굴복하지 않던 이들은 어느 날 명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을 살해했고 명나라는 분노하며 10만 대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명나라 군대는 적을 경시한 나머지 매복 작전에 휘말려 괴멸당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영락제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에 나섰다. 몽골군은 명나라군을 유인해 병력을 분산시킨 뒤 각계 격파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버냐스리는 서쪽으로, 야루타이는 동쪽으로 나뉘어 퇴각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하지만 영락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쪽의 버냐스리 방면으로 병력을 집중시켰다. 그는 2만 명의 정예 추격대를 편성하여 전차도 버리고 건조 식량만 휴대한 채 종적이 묘연해진 적군을 맹렬히 추격했다. 그렇게 추격에 나선 지 20일 만에 버냐스리의 본대를 따라잡아 대파했고 버냐스리는 몇몇 부하들과 간신히 탈출했다. 이어 영락제는 즉시 부대를 재정비해 동쪽으로 간 야루타이를 뒤쫓았고 이들 또한 크게 격파했다. 야루타이는 식솔만 거린 채 겨우 도주했을 뿐이다. 영락제는 몽골의 분산 유인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전쟁의 주도권을 쥔 채 자신의 전략대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무릇 전쟁의 핵심은 주도권 장악이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적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패배는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속내를 감추고 결정타를 날려라. 7 나라의 반란을 제압한 주아부. 한 나라의 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뒤 공신과 황족들을 제후로 봉해 여러 제후국을 세웠다. 경제 때에 이르러 제후국이 지나치게 강성해지자 조정은 이들의 영토와 권한을 축소하려 했다.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7 제후국은 오나라를 주축으로 연합해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켰다. 황제는 주아부를 대장군으로 임명해 반란군 진압을 명했다. 그때 주아부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금 반란군은 사납고 기세가 등등하여 정면으로 맞서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양나라 땅을 잠시 내주어 저들의 보급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황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주아부는 요충지인 형양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당시 반란군은 양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위기에 처한 양나라는 주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아부는 일부러 듣지 못한 척하며 오히려 양나라에서 떨어진 곳에 군대를 주둔시켜 견고한 방어 진지를 쌓았다. 날마다 사자를 보내 호소해도 주아부가 움직이지 않자 양나라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고 황제는 구원병을 보내라 명령했다. 그러나 주아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대신 그는 신뢰할 만한 부하를 보내 기습하여 반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보급로가 끊긴 반란군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력을 다해 싸움을 걸어왔지만 주아부는 병사들에게 절대 응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맹렬한 공격에 동요한 일부 병사가 큰 소란을 일으켰을 때도 장막 안침상에 누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소란은 저절로 가라앉았다.
반란군은 정예부대를 투입해 성벽을 허물어뜨리려 했지만 철통 같은 방어벽을 뚫을 수 없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반란군은 식량마저 떨어지자 철수를 결심했다. 바로 그때 이제껏 단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던 주하부가 전군에 공격을 명했다. 굳게 닫혀있던 성문을 열고 모든 병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와 반란군을 포위했다. 반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각했다. 반란군의 총수인 오나라 왕비는 소수의 호위병과 함께 강남 단도까지 달아났다. 주하부는 반란군을 추격해 포로로 잡고 항복을 받아내고는 오왕 비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한 달여가 지나 월나라 사람이 오왕의 목을 베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로써 반란은 불과 석 달 만에 진압되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주하부의 작전이 모두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다. 양나라의 구원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그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적과 교전할 지점과 시간을 뜻한 대로 이끌었다. 반면 갑작스럽게 싸우게 된 반란군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 공로로 주하부는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적이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몸소 입증해 보였다. 전쟁의 생명은 속승이다. 진나라 재상 범저의 실책. 전국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진나라와 조나라는 전국시대 최대의 전투인 장평대전을 벌였다. 전투가 끝나고 2년 뒤 진나라는 다시 백기를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하려 나섰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범저는 백기의 공이 더욱 커질 것을 두려워해 이를 막으려 했다. 그는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 조나라에게서 6개의 성을 받고 철수했다. 하지만 그해 9월에 진나라는 왕을을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를 공격했다. 백기는 병중이라 출전하지 못했고 진나라는 장수 5을 잃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왕은 백기에게 다시금 출전하라고 명했지만 백기는 이렇게 말하며 사양했다. 한다는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듭 요청해도 백기가 끝내 거절하자 왕은 할 수 없이 왕릉을 대신 보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했다. 더구나 백기의 예측대로 초나라의 춘신군과 위나라의 신릉군이 이끄는 구원군 수십만이 진나라 군을 기습했고 진나라는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하고 말았다. 만약 범저가 개인의 질투심을 앞세우지 않고 계획대로 백기를 기용했더라면 전쟁은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조나라는 전열을 정비할 기회를 얻었고 진나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전쟁이란 모름지기 속승이 생명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창건했던 몽골의 칭기즈 칸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도 바로 속도에 있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기동전을 전개하는 몽골 군대에 서양의 군대는 혼비백산, 속수무책으로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지체하면 할수록 승리의 기회는 사라진다. 장기전은 자멸을 부른다. 고구려 원정으로 나라를 잃은 수양제.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에게 신하의 나라로서 예를 갖추고 수나라를 섬길 것과 사신을 보내 조정에 드는 입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구려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이에 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결심했다. 그는 각 지방에 명을 내려 병거 5만 대를 만들게 하고 백성을 무차별 징발해 군영에서 부역하게 했다. 또 강남 지방 사람에게는 배로 창고의 곡식을 운반하게 했다. 이물과 고물이 맞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이어진 배가 천리까지 뻗쳤고 왕래하는 인원만 수십만 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죽는 자가 속출했고 결국 천하가 크게 소란해졌다. 백성은 괴로움에 시달리다 못해 무리를 지어 도적이 되었다. 이렇게 징집된 군사가 모두 탁군 지방에 집결하자 그 수가 무려 113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군량을 운반하는 자의 수는 그 갑절이 되었고 그 행렬은 천리 넘도록 이어졌다. 군량 운송만으로도 큰 부담이었고 전방과 후방 간의 연락 또한 쉽지 않았다. 전력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장거리 원정이었던 셈이다. 수양제는 고구려의 요동성에 이르러 성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했다. 이때 수로군의 총사령관 네오아는 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육로군과의 협공을 포기하고 평양성을 단독으로 공격했다. 참모가 여러 차례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당시 평양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고구려는 수나라의 공격을 예상하고 외성 안에 있는 절을 모조리 비워 복병을 숨겨두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외성에 진입한 수나라군은 무인지경이라 여겨 제멋대로 약탈을 삼았다. 그때 고구려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기습을 당한 수나라 군사는 허둥지둥 퇴각했고 선착장으로 살아 돌아간 병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격노하여 아직 공략하지 못한 성들은 내버려두고 전군은 평양으로 직행하라며 총공격을 명령했다. 이에 수나라의 전군이 압록강을 건너 남하했지만 군사들은 요동 벌판에서의 오랜 악전 고투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고구려는 싸움을 걸었다가 물러나는 전술을 반복하여 수나라군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수나라군은 하루에도 7차례 싸워 7번 모두 승리해 승전고를 울렸지만 살수를 건널 무렵에는 더 이상 싸울 기력조차 남지 않았다. 이때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사신을 보내 수나라가 군사를 물리면 곧 입조하겠다고 전해왔다. 애초에 이번 원정은 고구려의 입조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군사를 물리는 것만으로도 목표는 달성된 셈이었다. 게다가 병사들은
이미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다. 이에 수양제는 을지문덕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철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수나라 군이 살수를 반쯤 건넌 순간 고구려 군사들이 급습했다. 수나라 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도망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본래 압록강을 건넌 수나라 군 사수는 30만 명이 넘었으나 살아 돌아간 병사는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이다. 이 참패 이후 수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잇따랐고 국군은 급속히 기울었다.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손자는 장거리 운송이 국가와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전력과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 전쟁은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양제의 대외 원정이다. 그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고 막대한 군량을 장거리로 운송하게 했으나 보급은 점점 막히고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며 피폐해졌다. 끝없는 전쟁은 병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력을 소모했으며 결국 군사적 실패로 이어졌다. 전쟁터에서의 패배만이 아니라 백성의 원망과 내정의 붕괴가 겹치면서 수나라는 급속히 몰락했다. 승리할수록 강해지는 조직. 반란 세력마저 포용한 광무제 유수. 후한 광무제 유수가 아직 황제에 즉위하기 전 천하를 평정해 가던 무렵의 일이다. 그는 중원의 남양에서 동마적을 격파하고 10만여 명의 포로를 사로잡아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동마적 무리는 이미 과거에도 항복했다가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에 유수가 자신들을 의심할 것이라 여겨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유수는 그들의 불안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경계하거나 처벌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유수는 단 10여 기의 호위기병만을 대동한 채 동마적의 본영으로 찾아갔다. 그는 조용히 말해서 내려 그들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는 진정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러자 동마적 무리는 모두 감탄하며 입을 모아 말했다. 유수 장군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시다. 어찌 이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동마적 세력은 충성을 맹세하며 유수의 군에 흡수되었고 그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다. 동마적 병력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한해 이남 지역까지 진격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 일화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더욱 강해진다는 구절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다. 유수 장군은 단순히 적을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임으로써 그들을 완전한 아군으로 만들었다. 분노를 연료로 활용하라. 제나라 장군 전단이 계책. 전국시대 말기에 제나라는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 국토를 유린당하고 남은 땅이라고는 증목 지방뿐이었다. 이 마지막 거점을 지키던 장군이 바로 전단이었다. 어느 날 전단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나라 군대가 우리 포로들의 코를 베어 그들을 선두에 세우고 공격해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울 의지를 잃고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고는 이 말이 연나라 진영으로 흘러들어가게끔 하여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이는 연나라가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고 포로의 코를 자르게 만들어 자국 병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려는 심리전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연나라 군대는 이 소문을 듣고 제 나라 포로의 코를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증묵성 안의 병사와 백성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자 분노와 적개심으로 들끓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연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성 안에 퍼졌다. 전단은 다시 같은 전략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첩자를 보내 연나라 진영에 또 다른 소문을 흘렸다. 연나라 군대가 성 바깥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두렵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치가 떨릴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연나라 군사들은 제 나라의 무덤을 모조리 파헤치고 뼈만 남은 시신을 찾아내어 모두 불태웠다. 성 위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던 증묵 사람들은 통곡하며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다짐했다. 모두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전단은 이 힘을 한데 모아 반격을 개시했다. 결국 그는 연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증묵을 해방시켰으며 나아가 전세를 뒤집어 연나라를 대파하는 데 성공했다. 전단은 병사가 용맹히 적을 치려면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병법에 따라 적의 심리를 조종해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전세를 반전시킨 것이다. 인재에게 인색하면 승리할 수 없다. 스스로 패망을 부른 항우. 한때 반란을 일으킨 세력마저 포용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든 유수와 달리 항우는 인재에게 인색했다. 한씨는 본래 항우의 휘하에 있던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그의 곁을 떠나 유방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방 진영에 들어온 후 유방과 나눈 대화에서 항우를 이렇게 평가했다. 항우가 성을 내며 고함을 지르면 1000명이 떨며 엎드릴 정도이지만 그는 재능 있는 장수를 기용하지는 못합니다. 평소에는 사람을 겸손하고 자애롭게 대하며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병든 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눠줄 정도로 인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하가 공을 이루어 상이나 벼슬을 내려야 할 때는 몹시 인색합니다. 그들에게 내려야 할 인신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려 그 모서리가 다를 지경입니다.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라 하여 산을 뽑을 만한 괴력과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의 기세를 지닌 천하의 용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상벌을 분명히 내리지 못했고 인재를 알아보거나 기용하지 못했다. 또한 부하의 잘못은 오래도록 기억했지만 공로는 쉽게 잊었다. 항우의 곁을 떠난 인재는 비단 한신만이 아니었다. 후일 유방의 책사 중 책사가 된 진평 역시 항우에게
의심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진영을 이탈해 유방에게로 넘어갔다. 항우의 신복이던 장군, 경포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항우는 뛰어난 인물을 의심에 스스로 내쳤고 그들 모두가 적장 유방의 진영으로 넘어가 그에게 전력을 보태었으니 항우의 실패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손자는 첫 편 개에서 마지막 편인 용간에 이르기까지 장수의 덕목과 인재 기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항우는 영웅이임을 지녔으나 군주가 될 마음 씀씀이는 가지지 못했다. 인재를 통해 승리의 씨앗을 뿌려라. 한무제의 능력 중심 인재 등용. 항우와 정반대인 인물이 바로 한무제다. 그는 한나라의 전성시대를 이끈 황제로 특히 끊임없이 중국을 위협하던 북방의 흉노를 격파해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업적을 세웠다. 그가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탁월한 인재 등용에 있었다. 한무제의 원칙은 유재식어, 곧 재능이 있으면 발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했다. 재상공손홍은 원래 돼지를 치던 사람이었고 어사대부 복식은 양치기, 상홍양은 장사치 출신이었다. 마찬가지로 어사대부를 지낸 아관, 엄조, 주매신 등도 모두 비난한 평민이었으며 최고 법관 정의의 자리까지 오른 장탕, 두주, 조우는 모두 말단 실무직인 아전에서 선발되었다. 황후 위자부 역시 본래 노비였다. 한무제는 심지어 흉노와 월족 등 이민족 출신의 장군도 중용했다. 흉노 토벌을 이끈 명장 위청은 노예 출신이었고 진미디는 궁중에서 말을 기르던 흉노 포로 출신이었다. 한무제는 죽음을 앞두고 진미디를 곽광 상관걸과 함께 섭정으로 임명하며 어린 황제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를 신임했다. 이들은 모두 출신은 비천했지만 능력을 알아봐준 한무제 덕분에 재능을 발휘하여 한나라의 흥성을 이끌 수 있었다. 한무제의 치세는 가히 인재 경제의 시기라고 칭할 만했다. 또한 한무제는 각급 관청에 명하여 혈량방정하고 직원과 간원을 주저하지 않는 선비를 추천하게 하는 찰선제도를 시행했다. 재상공손홍과 중국 문명의 유교를 정착시킨 동중서도 이러한 혈량시험을 거쳐 중용되었다. 이 밖에 공거상서 제도를 시행해 관리와 백성 누구나 황제에게 직접 국정에 관한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좋은 의견을 낸 자에게는 특별한 관직을 내렸다. 주매신, 동방삭, 주보원 등은 모두 이 제도를 통해 중신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한무제는 각 군에 조서를 내려 해마다 한 명의 효자와 청렴한 관리, 즉 염리를 추천하도록 했다. 당시 한나라에는 100곳이 넘는 군이 있었으므로 매년 200명이 넘는 효렴이 조정에 추천되었다. 반고는 한서에서 이를 칭송하며 한나라의 인재를 얻은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성하였도다라고 기록했다. 항우가 인재를 아끼지 않아 스스로 무너진 것과 달리 한무제는 인재를 널리 불러들여
승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라의 중흥을 이끌었다. 한 발 빠른 정보가 판세를 바꾼다. 조국을 구한 상인의 궤. 춘추 전국시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운 진나라는 천하제일의 강대국이었다. 어느 날 진나라는 소국 정나라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대군을 동원해 진격하던 도중에 진을 쳤다. 이때 마침 정나라 상인 현고가 소 12마리를 끌고 주나라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진나라 군대를 마주쳤다. 진나라가 정나라를 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는 즉시 정나라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 소식을 알리고 방비를 갖추게 했다. 그러고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자신의 소 12마리를 이끌고 진나라 장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정나라 군주는 진나라가 징벌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방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소 12마리는 원정 중인 진나라 군사를 위로하라는 분부를 받고 제가 대신 데려온 것입니다. 진나라 장군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의논했다. 아무래도 정나라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린 모양이요. 지금 공격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 같소. 결국 진나라는 정나라 침공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철수했다. 한 상인의 계책으로 대국의 침공을 막아낸 이 사건은 손자가 가장 고명한 책략으로 꼽은 벌모, 즉 전쟁을 하지 않고 모략으로서 적을 굴복시키는 병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작은 틈이 큰 균열을 만든다. 진나라의 통일을 이끈 장이의 연행체. 당시 초나라와 제나라는 합종 노선에 따라 동맹을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이는 이 동맹을 깨기 위해 직접 초나라 회왕을 설득하러 나섰다. 회왕은 장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좋은 숙소를 마련해두고 몸소 그곳까지 찾아와 장이를 만났다. 벽지에 낙후된 우리나라까지 오셨는데 좋은 계책이 있겠는지요? 그러자 장이가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실로 저희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다면 제 나라와의 왕래를 단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나라는 상과 지역 일대에 600리 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주를 보내 대왕의 처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형제의 연을 맺겠습니다. 이로써 초나라는 장차 북쪽으로는 제나라를 견제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두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습니다. 초나라 회왕은 크게 기뻐하며 장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나라와 국교를 끊었다. 그러고는 초나라 재상의 인수를 장이에게 주고 장군 하나가 그를 수행하게 하여 진나라로 많은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장이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수레에서 떨어진 뒤 그 핑계로 석 달이나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은 불안해하며 조바심을 냈다. 장이가 과인이 제나라와 단교한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구나. 그는 곧 송나라의 부저를 빌려 제나라로 장수를 파견했다. 초나라의 장수는 제나라 왕을 맹렬히 비난했고
크게 화가 난 제나라 왕은 스스로 진나라의 신하가 되겠다 자처하며 화칠 청했다. 장인은 그제야 완쾌되었다며 조정에 나타나 초나라 장수에게 말했다. 제게 진왕께서 하사하신 땅 용기가 있으니 약속한 대로 대왕께 드리겠소. 그러자 초나라 장수가 놀라며 대답했다. 대왕의 사명을 받잡고 600리 땅을 받으러 왔거늘 고작 용리라니 그런 말은 듣지 못했소이다. 장수가 귀국하여 초나라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격분한 왕은 즉시 장군 굴개를 보내 진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진나라와 제나라의 동맹군에 대패하여 병사 8만 명을 잃었고 장군 굴개도 전사했다. 이윽고 단양과 한중 땅까지 빼앗긴 초나라는 설상가상으로 남전 전투에서도 연패하며 국력이 급속히 쇠락했다. 이로써 소진이 이끈 육국의 합종책은 붕괴되었고 진나라는 천하 통일을 향한 탄탄대로를 열 수 있었다. 이 또한 정보와 심리, 외교를 활용해 적국을 무너뜨린 벌교의 대표 사례이다. 적과 나의 역량을 올바로 진단하라. 이신의 자만과 왕전의 통찰. 왕전은 진시황 시대 진나라의 명장이다. 이 무렵 진나라에는 이신이라는 젊고 용맹한 장수가 있었는데 진시황은 그를 현명하고 용감한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어느 날 진시황은 이신에게 물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려 하오. 장군이 보기에는 몇만의 군대로 충분하겠소. 그러자 이신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20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진시황은 노장 왕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왕전은 신중하게 답했다. 60만의 병력이 아니면 어렵사옵니다. 진시황은 왕전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말했다. 왕 장군도 이제 늙었구려.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신 장군은 젊고 과단성도 있으며 용감하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리하여 진시황은 이신과 몽염을 장군으로 삼아 20만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왕전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오히려 비난만 받자 병을 핑계 삼아 고향으로 내려갔다. 초기에는 이신과 몽염이 각각 나뉘어 초나라를 공격해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이신은 초나라 서쪽 지방을 공략하며 전진했고 몽염과 합류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때 초나라 군대가 조용히 이신의 뒤를 추격해 사흘째 되는 날 휴식 중인 이신의 군대를 기습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신의 군은 대혼란에 빠졌고 7명의 장수가 전사하는 등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진나라로서는 보기 드문 패전이었다. 진시황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고 즉시 수레를 몰아 왕전의 고향으로 찾아가 사죄했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처럼 큰 참패를 겪게 되었소. 듣자 하니 지금 초나라 군대가 국경으로 빠르게 접근 중이라 하오.
장군께서 병이 있으시다 하나 어찌 과인을 외면하시겠소. 왕전은 겸손하게 사양하며 대답했다. 이 늙은 몸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흐릿하니 도무지 쓸모가 없사옵니다. 부디 다른 훌륭한 장수를 찾으시지요. 하지만 진시황은 재차 간청했다. 제발 그러지 마오. 과인이 잘못했소. 장군께선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이에 왕전이 못 이기는 척 왕의 청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대왕께서 진정 이 몸을 써야 하신다면 더는 사양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60만 대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소. 오직 그대의 뜻을 따르리다. 진시황은 거듭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왕전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향해 출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즉시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맞섰다. 하지만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대치하지 않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에만 집중했다. 초나라 군이 여러 차례 도발했지만 왕전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병사들을 충분히 쉬게 하고 목욕하게 하며 넉넉한 음식을 제공했다. 때때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왕전은 부하를 보내 병사들의 동정을 살폈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다. 병사들이 돌 던지기와 뜀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전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이제 됐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었으니 싸울 때가 되었도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진나라가 전혀 싸울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장기전에 들어가자 식량 부족을 겪게 되었다. 결국 초군은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때만을 기다려왔던 왕전은 마침내 전군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그는 장사들을 선봉에 세워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명장항연을 참살했다. 이로써 초군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진나라는 이 기세를 몰아 초나라의 주요 거점을 연달아 함락하고 불과 1년 만에 초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일화에는 군주의 잘못된 판단이 군대를 속박한다는 사실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험이 부족한 이신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패했고 나와 적을 모두 잘 알았던 노회한 장수 왕전은 병력의 규모와 적절한 전략, 병사들의 상태, 그리고 교전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